문자 저항. 네, 하세요. 네.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네. 국민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문자 저항 중입니다. 이 문자 저항은 단순히 문자를 많이 보내서 국회의원들에게 혼내준다. 국회의원들에게 를 괴롭힌다. 이렇게 본다면 아주 매우 단순한 사고입니다. 이것은 한국 현대사 100년 동안 일찍이 없었던 새로운 문화 현상입니다. 왜 문화 현상이냐? 이번 19대 대선은 역사적으로 최초로 있는 시민혁명의 완수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국민이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또 현직 대통령을 올린 최초의 역사적 사건. 이것을 김어준 총수는 벨벳 혁명 이후 최초의 무혈 명예혁명이었다.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것은 저의 이런 해석을 듣고 난 후에 본인이 따라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헌법 1조 2항이 완벽하게 실현된 최초의 선거, 주권자인 권력자인 국민의 뜻대로 새로운 권력 질서, 민주주의를 실현한 최초의 선거였습니다. 그런 바로 연장선상에서 그런 식지 않는 촛불의 열기가 지속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끝나면 보통 지지자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관망하거나 내지는 방관자의 위치에 있었는데, 이번 대선은 끝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었던 열혈 지지 그룹들이 감시의 눈초리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과제, 적폐청산을 방해하려는 세력에 대해서 오히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면서 마치 대선 때처럼 문재인을 옹호하고, 그리고 적폐 청산의 대상들에 대해서 준엄하게 계속적인 감시를 하고 있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처음으로 지금 목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참 행복한 출발이고 복을 타고난 왕자 같은 대통령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무현이 없었으면 문재인이 없었죠. 그래서 노무현 시대와 문재인 시대는 뭐가 같고 뭐가 다른가를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은 파이오니아, 개척자의 역할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모더레이터, 그것을 결집하고 집대성하는, 마치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관계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비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 그래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취임 50일째 도올 김영옥 선생이 문화일보 대기자를 할 때 노무현 대통령을 청와대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인터뷰했습니다. 그 인터뷰 전문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1시간이 좀 넘겠는데 상당히 불안하다, 우울하다, 울적하다. 이것이 당시 취임 50일째를 맞는 노무현 대통령의 키워드였습니다. 당시 안희정, 자기의 동업자라고 했던 안희정 지금 지사죠. 그때 정치기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이 수사를 받고 있었을 때였고, 그래서 더욱더 좀 의기소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그때 뭐라고 나왔냐면, 내가 각설탕을 타서 먹고 누구를 이렇게 해주고 하는 것이 마치 대통령으로서 채통머리 없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했어요.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뭐 초등학교에 가서 쪼그리 앉아서 사진 사인해주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 그거하고 똑같은 것을 노무현 대통령은 한 거예요. 근데 10년 전에 그것은 대통령이 채신머리 없다라는 걸로 공격받았던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참 보기 좋다,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때는 정상적인 모습이 비정상으로 비쳤던 그런 시대였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 부러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문자 저항을 제가 키워드로 선택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찍어줬던 그룹들이 계속 지킴이 역할을 하고 파수꾼 역할을 하잖아요. 문자 폭탄으로 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요, 오늘은? 네. 사람들이 모를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네, 이제 알게 됐군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50일째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보수 세력은 싸울 수도 있고 설득할 수도 있고 나에게는 문제되지 않는다. 쉽다. 근데 나를 지지했던 세력이 마치 나와 갈등을 빚고 마찰 빚는 것 같은 것이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고건 총리, 대북 송금 특검 이런 것이 걸려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워딩을 이렇게 합니다. 김대중 정부에 출발할 때처럼 불안한 느낌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주 객관적 정세로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그때에 비하면 안정적인 기조로 출발하고 있다. 이런 게 같은 점과 다른 점이고요. 또 하나는 개인의 캐릭터를 제가 좀 비교해 봤는데 흔히들 노무현 대통령은 활화산 같다. 성격이. 문재인 대통령은 넓은 저수지 같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또 하고 있습니다. 가장 재미있는 평가는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은 말로 설득하고 말로 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눈을 껌뻑껌뻑 하고만 있다. 근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 그 지근거리에서 청와대에서 민정수석 비서실장을 하면서 5년간 집권의 시기별로 필요한 것들 준비해야 될 것 이런 로드맵을 아마 본인이 머릿속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순조로운 출발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누가 잘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저는 책 제목처럼 노무현과 문재인 두 분은 운명적인 관계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이기도 하다. 저는 이런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광화문 1번가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한 20만 명 정도가 지금 다녀갔는데 정치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많은 수의 다중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네. 나 잘났다고 해도 나도 한 표밖에 안 돼요. 누군가는 도와줘야 되고 누군가는 찍어줘야 내가 국회의원도 되고 도지사도 되고 시의원 구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자기들로 봤을 때는 고객이에요. 고객. 근데 그 고객을 상대로 싸우자고 하는 것처럼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그럼 어이가 없어요. 도태 되겠죠. 정말 어이가 없는 그래서 게 이런 새로운 문화 현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을 사회과학적 용어로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런 분들을 문화 지체자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사회 뭐 현상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굉장히 심플한 건데 이건 매체가 바뀐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이번에도 저는 광고하면서 이 홍보전을 이제 하는 걸 보면서 이 광고 우리가 509억을 썼다 그럽니다. 우리 이번에 대선에서. 총. 근데 제 생각엔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옛날에는 지금 같은 SNS나 이런 지형이 없을 때 그 광고비예요. 종편도 없을 때. 그러니까 종편 광고가 없습니다. 그 광고 안에는. 그럼 고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SNS가 지금 실제로 우리가 무료로 가는 이 카카오톡이라든지 SNS의 그 파급 효과가 지금 실제로 매체보다 더 강합니다. 그런데 그 광고비가 그 옛날에 정해진 대로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 광고가 70억씩 80억씩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이번에 네이버 열면 거기 막 그 초록색으로 미래하고 이 안철수 만세하고 나오는 거 이런 거 쓸데없는 거 아무도 안 눌러요. 매체가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광고를 보고선 사람들이 그 후보를 아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후보의 페이스북에 들어가고 트위터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열광을 하기도 하고 자기 의견을 얘기하기도 하죠. 저는 사실 팬층이 많은 사람 중에 속하지만 저한테라고 좋지 않은 문자가 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요만한 꼬투리 하나만 있으면 막 수백 통의 문자가 오죠. 제가 들어야죠. 뭔가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항상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대중들이 보기에 이게 아니라고 하면 내한테 문제가 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저는 항상 대중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당에서도 박영선 의원 같은 이 문자 폭탄도 받아보고 그리고 엄청난 제보와 엄청난 그 격려 메시지도 받아본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쪽에 하태경 의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자기가 욕도 많이 먹었고 문자 폭탄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그게 그립다는 거예요. 문자가 안 오니까. 관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국민하고 싸우면 안 돼요. 대중하고 싸우면 안 돼요. 박영선 의원은 둘 다 받아본 사람이에요. 문자 많이 받아가지고 이 불만도 토로했잖아요. 그렇죠. 불만 토로했었어. 네, 맞아요. 했었죠. 네, 문자 폭탄이라고. 네. 근데 그 다음에 이 청원에서는 어마어마하게 그 격려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 그 후에 또 경선 때 또 다시
또. 경선때 또 그랬죠. 받고 네. 그 이후에 또 문재인 지지하다 또 박수 받았잖아. 그렇죠. 또. 근데 본인이 왜 말을 안 하지 거기에 대해서? 거기서 제가 보기에는 이 좋지 않은 얘기와 칭찬을 함께 받았던 분들이 저는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표창원 의원 같은 사람도 그렇잖아요. 네. 그 이번에 그 그림 사건으로 얼마나 엄청난 일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감내할 수 있어야 돼, 정치인이라면. 자, 세상이 바뀌었다, 매체도 바뀌었다 그랬는데, 뭐 예전엔 SNS도 없었고, 휴대폰도 없었으니까. 과거에 그러면은 어떻게 항의를 했나요? 뭐 이렇게 의원실에 전화하고 이랬나요? 피켓 들고? 그러니까 주로 집에다 전화했나? 그 의원회관에 항의 전화. 항의 전화. 항의 전화를 주로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항하고 항의 표시할 수단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1인 시할지도 몰랐고요. 그렇게 됐는데. 근데 그런 보도 본 것 같은데, 뭐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뭐 보좌관들이 업무를 못 본다, 뭐. 전화불통이었죠, 그때는 주로.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 환경이, 미디어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네.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대선 이후에 지지자들이 흩어지고 이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팟캐스트와 SNS가 그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달라졌고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다른 점이 뭐냐면 팟캐스트 SNS가 있고 없고 차이예요. 왜냐하면 지지자들이 이걸 결집을 해 있고 여기서 정보가 공유되고 확산되고 빨라졌지. 행동하고 네. 뭐 이렇게 예, 되잖아요. 공유가, 정보 공유가 그 빨라졌기 부분이 때문에. 이제 확실히 달라진 이제 환경이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사실은 문자를 보내야 되겠다 해도 엄두가 안 날 수 있잖아요. 근데 SNS 이런 데서 문자 한번 보냅시다. 전화번호 막 올려놓고 하면 이것도 SNS의 영향력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달라진 환경에는 누가 적응해야 되겠어요. 정치인들이 적응해야 돼요. 적응하기 싫으면 도태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 시대 흐름에 그냥 휩쓸려 떨어져 가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발 싸울 대상을 잘 보고 싸워라. 제가 최근 얘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김성애 보자가 그 한겨레 신문 그 편들다가 제가 문자를 1000통도 더 받았어요. 왜 자르라고? 자르라고 똑바로 하라고 너 국가 저기 나라 돈으로다가 그따위 보좌관 둬가지고 하냐고 잘라라 김성애 잘라라 김성애가 이런 거 알고 있느냐는 거 1000통도 더 받았다니까. 그것도 제 페이스북 메시지나 카톡이나 문자나 그리고 이 전화로. 근데 전화 우리 방에 엄청나게 왔어요. 김성애 자르라고.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왜냐면 그거는 김성애 보자가 그 했던 얘기나 행동이 사람들한테 사람들을 분개하게 만들었고 이것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저는 김성애 보자한테도 한마디 안 했어요. 왜냐면 그 친구는 제가 그 문자 받는 걸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 방으로 전화가 오는 거를 다 받고 있었고 그런데 사람이 그 중요한 일을 잘못해서 진짜 골동품을 깼어 우리 남편이. 거기서 야단치면 뭐예요? 깨졌는데.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김성애 보좌관이 자기가 지금 저지른 일에 대해서 자기가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그래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저는. 한마디도. 그러고서 그냥 넘어갔는데 그랬더니 이제 며칠 지나더니 거기다가 이제 자기가 사과의 글을 썼는데 글을 어찌나 잘 썼는지 그 한 글 한 번으로 그냥 끝난 거야. 사과의 이게 기본으로, 정석으로. 그런데 그때도 이제 그 정청래 의원 얘기도 저한테 많이 나왔어요. 정청래 의원은 왜 가만두느냐. 제가 이제 정청래 의원의 보좌관인데 제가 그 사람이 그 의롭게 정청래 의원이 공천 탈락됐을 때 분연하게 나섰기 때문에 난 이 사람을 그거 하나를 보고 뽑은 거다. 그럼 두 사람이 같이 이 사람을 잘라야 된다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도 많았지만. 저한테도요. 전 보좌관 관리 잘해라. 그래서 전 보좌관 관리 잘해라. 그건 제가 다 감당을 해야 돼요. 네. 그거는 뭐 저한테 야단친 사람 너무 많았어요. 너 보좌관 관리 잘해라. 그걸 보좌관이라고 뭐 어쩌냐. 근데 너무 이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를 바라봐야 돼요. 저는 그 양양자 사건 있을 때도 엄청나게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편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우리 편이잖아. 내가 속상한 게 있어도 말 안 했어요. 저는 한 번도 어느 누구하고도 제가 대응하거나 싸우지 않았고 그리고는 넘어갔어요. 그거 뭐 문자 맞아서 죽습니까? 저한테도 연락 많이 와요. 선수 자르라고. 왜 그래? 농담이야. 아니, 궁금한 게 좀 하나 있어요. 의문인데 번호를 국회의원이 번호가 유출되어가지고 너무 폭탄 많이 받으면 문자 폭탄이 들어온다. 못 견디겠으면 전화번호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이 바꿨어 그래서. 많이 바꿨어요. 그 전화 옛날 전화 보지도 않아. 보지도 않으면서. 근데 굉장히 이게 불편한 일이에요. 저는 제 핸드폰 번호 처음 등록해가지고 지금 한 번도 안 바꿨거든요.
근데 이제 이 번호로 다 통화를 하고 또 내 번호 이걸 알고 있잖아요. 바꾸면 다 문자 보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 또 노출이 돼요. 바꿨다고. 그래서 어떤 게 올라왔냐면 문자를 보냈더니 전화번호가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또 안내가 오더라는 거야. 네. 이게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금방 알게 돼. 사실은 혹시 불펜에서 보신 겁니까? 불편해서 본 것 같은데? 저도 본 것 같은데? 그래, 불편해서 봤다. 네. 그런 거예요. 주승영 의원이 그랬다고.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불펜에서 봤다며. 불편해서 항상 보고 있구나. 그래서 아이고. 정치인은 정말 이거 불편하네. 정치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감내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근데 많습니다. 이런 게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뭘 문자 폭탄을 맞아서 죽냐고. 아니 그러니까 의원들이 아프냐고. 제가- 마음이 아프겠지만 어떡하겠어. 번호를 많이 바꿨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왜 자기가 그걸 받는지를 생각을 해야지. 번호를 많이 바꿨는데 그래서 그 전화는 평소에 잘 안 쓴대. 어? 그런데 이런 사건 터지니까 이걸 이용하는 거야. 응숙 이런 거 일부러 사진 찍혀서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국민의당 특히 이원주 의원 같은 경우 자꾸 노출하고 욕하고 저는 이렇게 그냥 해서. 한마디로 찌질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런 이런 거 갖고서는 남의 핑계대고 그런 사람들 왜 이런 폭탄이 오는지를 생각해야죠. 그리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라고 안 받았겠냐고요. 손소 변호사는 이런 비슷한 일 당해본 적 있어요? 저희 사무실로 항의 전화 항의 전화. 옵니다. 네. 작가님도 많이 받으셨잖아요. 저 같은 경우야 뭐 5년 내내 그렇죠. 엄청난 욕을 근데 사방팔방. 참 잘 버티세요. 아니 제가 그 메갈 논란 터졌을 때 얘기한 적 있어요. 의원님처럼 뭐 욕이 뱉다고 들어오나. 다 나에게 오라. 그리고 저도 어차피 방송인이고 대중적 성격이 띠린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욕이든 뭐든 많이 언급되면 좋은 거야. 그래서 뭐 가끔 내가 일부러 욕오든 뭐라고 발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정치인들 진짜요? 이거 방송 안 하겠다. 그 예전에 정치인들 관련해서 좀 좋지 않은 신문 기사라도 나오는 게 좋다. 그래, 그 뭐 내- 앞에서는 화내도 사실은 뭐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다라는 기사를 본 것 같거든요. 아니 이번에 말이죠. 네. 그 김무성 전 대표 노룩 있잖아요. 네. 본인이 좋아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좋지 않겠습니까? 그 그러니까 탄핵되고 나서 한 번도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간 적이 없대. 근데 한 이틀 올라갔을걸 이번 때문에. 그거는 그리고 굉장히 유쾌하잖아요. 나름 좋아한다고 뭐, 그러더라. 재밌잖아. 그런 이야기가 있어.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그거는 나쁜 게 욕이 아니냐. 근데 저는요, 이번에 사실은 지난번에 그 노무현 대통령 그 계산된 발언이라는 그 얘기 있었을 때, 뭐 제가 사과를 하고 어쨌든 간에 너무나 이제 시끄러웠잖아요. 당분간. 그때,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섭섭한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이 작가 섭섭했겠지. 이거 왜 편집 안 했어, 이거. 왜 이 작가가 섭섭해? 정청래 의원이 더 섭섭했어요, 저는. 근데, 난 섭섭하겠지. 자기들이 먼저 말 꺼내갖고 사람을 말려들게 해놓고 말해. 자기들은 썩 빠지고 한 번도. 이 작가님은 그래도 뒤에 가서 여러 가지 역성을 들어줬는데 정청래 의원 끝까지 그냥 딱 모른 척 하더라고. 아니, 그건 말이 아니지. 그래서 내가 왜.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한 사람이지 내가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어요? 그때 제가 TV 안 켰어요. 전화기 끄고 TV 안 켜고 책 봤어요, 그냥. 잘했어요. 며칠 동안. 예. 왜냐면, 저는 뭐 정청래 의원님 같이 그렇게 TV를 보면서 그것을 즐기고 있을 그럴 정도로 그 마음의 여유는 없어요. 근데 이제 내 가까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그 TV를 보면 상처를 입겠지만 저는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는 책 봤어요. 그래서 이게 왜 사람들이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저한테 주는 그 엄청난 뭐 말도 못하죠. 실시간에선 뭐 난리를 치고 저를 욕을 하는데 이제 이때도 안 하는 거죠. 그렇지만 어떡하겠어요. 뭐 정치인으로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내해야 되는 것은 해야지. 그걸 뭐 남 탓을 해?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잘하셨습니다. 예. 그래요. 어쨌든 뭐 정치인한테 가장 슬픈 일이 잊혀지는 거 아니에요? 무관심. 잊혀지는 게 아니라 컷오프 되는 거지. 아니 컷오프돼서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럼 됐지 뭐 그래. 그래서 김무성 전 대표가 나름 좋아했다는 후문이 있어서. 그랬을 것 같아.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요? 참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정선의 키워드 분석 두 번째 평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40년 전통의 민물 매운탕, 공주 매운탕을 소개합니다.
매운탕 장사하시는 분도 직접 드시고 가시는 진실한 매운탕. 엄지척하며 정말 죽이네어를 연발하는 매운탕. 진한 국물에 소주 한 잔이 생각날 때 어떤 자리에도 잘 어울리는 신의 한 수. 칼칼하면서도 시원하고 진한 국물 맛. 공주 매운탕의 히트 상품인 참게탕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고요. 할머니께서 시작하신 1976년부터 저희 어머니가 이어가고 있는 지금까지 강사는 4번 넘게 변했지만 진한 참게탕 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단골집이 자녀의 단골집이 되고 있다 자부합니다. 40년 넘게 이어온 전통의 맛을 직접 공주까지 오지 않아도 택배를 통해 즐길 수 있습니다. 주문 전화는 1544-3081, 1544-3081로 연락주세요. 결혼 날짜는 점점 다가오는데 프로포즈는 어떻게 하지? 마포 세레나데. 100일, 1주년, 생일은 또 뭐하지? 마포 세레나데. 결혼기념일, 육아에 지쳐있는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싶을 땐 마포 세레나데. 아름다운 서울의 한강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프리미엄 이벤트 카페 마포 세레나데가 당신의 특별한 날, 특별한 감동을 선사해드립니다. 잠깐! 팟빵 청취자들에게는 특별 서비스와 할인 혜택이 있다고? 뭐? 지금 바로 마포 세레나데를 검색해봐. 이번 광고 공주 매운탕의 참겟 매운탕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맛. 40년 넘게 이어온 참게탕 전통의 맛을 직접 공주까지 오시지 않아도 택배를 통해 즐기실 수 있다고 합니다. 나들이 갈 때, 요즘 나들이 갈 때 좋은데 라면 가지 마시고 요거 택배로 시키시면 물만 준비하면 됩니다. 바로 끓여 드시면 되니까. 인터넷 주문 EJ몰에서 가능하고요. 주문 전화 1544-3081, 핸드폰 010-4910-8200번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광고 마포 세레나데. 결혼을 앞두고 프로포즈로 고민 중이신 분들 혹은 100일, 1주년, 결혼기념일, 생일 등 각종 기념일 아니면 단 둘이서 멋진 추억을 만들고 싶으신 분, 연인 사이도 좋고 친구 사이도 좋고 뭐 부모 자식 간도 좋습니다. 아름다운 서울의 한강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프리미엄 이벤트 카페 마포 세레나데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평소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알바 청취자분들에게는 특별한 할인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해 드린다고 하니까 마포 세레나데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여기 가면 딱 둘만 혹은 셋만 넷만 원룸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 신경 안 쓰고 추억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봐야 되겠어요. 얼마 전에 이 마포 세레나데 사장님 그리고 동생 그래서 찾아왔어요. 저를. 어디요? 의원실요? 그 어디더라? 저를 하여튼 찾아와가지고 사진 찍고 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서 저 팬이라고 일부러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마포 세레나데라니까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알아들었어요? 네. 우리 정치 알바 광고하는데 아니냐 했더니 맞다고. 예. 그래서 한번 가봐야 되겠어. 그 사장님 너무 고맙더라고. 일부러 찾아오셔가지고. 어디를 찾아왔더라? 정치 알바가 찾아왔나? 그래요. 어쨌든 정 의원님 가시면 우리 마포 세레나데 사장님 꼭. 근데 거기 밥 먹는데? 밥 먹어요. 썰어요. 고기, 스테이크. 고기 말고는 청국장 이런 건 없어요? 시키세요. 미리. 청국장 이런 거? 시키면 다 돼요. 청국장. 아니 저번에 나 우리 와이프랑 갔었거든.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이분 돈을 안 받더라고. 주 메뉴가 뭐예요? 그러니까 미리 주문하면 된다니까요. 그냥 뭐 청국장, 부대찌개 이런 거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문하면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2시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딱 가면 2시에 세팅이 다 돼 있어. 초도 준비돼 있고 와인도 준비돼 있고 뭐 꽃도 깔아주고 다 준비돼 있어요. 사장을 못 봐. 맷도실에 들어가세요 하면 돼 그냥. 그 들어가면 그래? 돼. 예. 그 완전 마포 한강 변이 그대로 다 보입니다. 그래요? 예. 광고는 거기까지 하고 자, 정청래 키워드 분석 두 번째 평화입니다. 평화? 어떤 얘기 하시려고요? 평화. 예. 중국에서는 화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허핑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평화가 뭐 같습니까? 손수 변호사. 평화요? 네. 나도 누구를 안 건드리고 남도 나를 안 건드리는 상태? 평화는 뭐다? 손혜원 의원님. 평화는 블랭크. 뭐다? 평화는. 저는 평화는 안전이다. 평화는 안전이다. 이 작가. 평화는 돈이다. 정답. 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평화는 돈이다. 2015년 8월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사건이 터졌을 때 기억나시죠? 네. 박근혜 정권은 대북 확성기를 설치했고 북은 조준 사격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남북 긴장 상태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그날 하루 동안 대한민국을 빠져나간 돈이 얼마라고요? 구체적 모르겠어요. 34조 원이 빠져나갔어요. 어휴. 코리안 리스크네. 네. 그 다음날 한국경제신문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 연평도 폭격이 있었죠. 그때 YTN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그 2-3시간 동안 한국을 빠져나간 탈출한 돈이 8조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비무장지대에서 긴장 상태가 되니까 국가 예산의 10분의 1이 하루 동안 날아가더라. 그렇네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일자리 창출, 뭐 여러 가지 적폐 청산, 뭐 이런 거 쭉 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못지않게 거기에 맞먹는 부분이 남북 관계를 잘 가져가는 거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남북 관계는 그냥 돈이다, 경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이 이념 문제이고 보수와 진보의 문제를 떠나서 이제는 그런 차원을 벗어났다. 그래서 북한 문제, 남북 관계의 위기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경제에 청신호를 주는 거다. 그리고 특히 주가 같은 경우는 또 외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한반도 평화 관리를 잘하는 정부가 되길 바라고 그것이 성공하면 저는 성공한 정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쏘고 있죠. 이건 질문 응답식으로 해야 되겠어요. 왜 쏠 것 같아요? 대화를 구걸하는? 대화를. 미국에게 메시지를 주는? 손혜원 의원님. 북한이 왜 계속 존재감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닌가? 자, 저는요, 이렇게 언론에 보도하는 게 없는데요. 대화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저는 마치 어린아이가 응석 부리면 막 말질하고 해찰하고 막 그러잖아요. 엄마의 그 시선에, 엄마의 관심을 받으려고. 저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렇게 약간의 긴장 상태를 높이고 나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화해 기조 이것이 어느 정도 강도가 센가 하는 것을 저는 실험하고 있다. 미사일 실험도 하고 있지만 그걸 실험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남북관계에는 극적인 반전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탄도미사일 쏘고 막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대화를 원한다 하고 저는 그 북한의 속마음을 읽고 있습니다. 오히려?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에서 이미 사노 정책을 얘기했습니다.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군사행동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사노 입장을 틸러슨 국무장관이 얘기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막 쏴요. 그 뭐냐면 미국 너희들의 진정성을 보여줘. 이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북한이 이렇게 탄도미사일 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긴장 상태로 물론 이제 안보를 튼튼히 하고 뭐 만반의 준비 태세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김대중 대통령 초기 때도요 비슷한 양상이었어요. 북한은 항상 자신들의 존재감 절대로 있잖아요. 아무리 배고파도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의 자존심을 한껏 끌어올린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대화를 가는 것이 수순이다. 예. 이렇게 봤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북한 미사일 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것은 이때 기조를 생각하시면 돼요. 김대중 대통령 때 서해 교전에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금강산에서는 평화롭게 관광하고 있었어요. 이 기조를 그냥 유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김대중 또 노무현 정부를 이어받은 정부가 이제 문재인 정부니까 당연히 북한과 대화를 해야겠죠.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지금 민간 교류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네. 일단 민간에서 요청했고 통일부에서 허락했습니다. 네. 앞으로 민간 교류 시작할 것 같은데.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통일부에서 뭐냐면 너희들 그렇게 하는 거 알아. 우리 민간 교류부터 시작해. 됐지? 우리 성의 표현 한번 했어. 예. 이런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인권에 관한 부분부터 또 이제 교류를 하고 네. 그리고 결국은 이제 공식적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공식적으로 갔을 때도 북한이 사실은 계속 이제 미사일 도발을 한다 그러면 우리 내부에서 또 반발이 상당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선 그 문제를 말하기 전에 지금 통일외교 안보 특보가 누구죠?
연세대학교 문정인 교수죠. 예.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지금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정부를 거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권위자입니다. 남북 화해론자, 햇볕 정책 이 부분에서 뭐 정상회담에도 참여했고. 정상회담 참여했었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실제로 남북 관계는 문정인 교수의 머릿속에서 그리는 구상대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문정인 교수의 평소의 지론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 절대 전쟁은 안 된다. 그리고 전쟁의 가능성도 줄여야 된다. 이런 거고 전쟁을 하면 뭐 양쪽 다 폭망이고 재앙이다. 그래서 실제로 전쟁에 대한 가능성도 줄여나가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과 문정인 교수 있잖아요. 햇볕 정책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맞아떨어졌던 거고 저는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문정인 교수를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관리에 중요한 특보 자리에 앉힌 것은 그런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특보가 없었는 건데 이제 신설했겠죠. 그런 네,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 대화를 시작해야 될까요? 뭐 6개월, 1년, 뭐 언제? 저는 그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먼저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정상 가동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대화를 해야 그게 정상 가동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앉아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걸으면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뛰면서 생각하는 것이 더 아이디어가 좋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목표는 일단 노무현 대통령이 그 14 공동선 할 때 해주공단을 열어라. 이것이 주된 요구사항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금강산 개성공단 열고 해주에 다시 공단 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수 세력들이 뭐 반발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겠죠, 당연히. 근데 뭐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하나 바둑을 둘 때 악수를 두지 않고 술을 잘 지금처럼 잘 뒀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다른 얘기 한번 해봅시다. 개혁과제 적폐청산을 방해하려는 세력에 대해서 오히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면서 마치 대선 때처럼 문재인을 옹호하고 그리고 적폐 청산의 대상들에 대해서 준엄하게 계속적인 감시를 하고 있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처음으로 지금 목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참 행복한 출발이고 복을 타고난 왕자 같은 대통령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무현이 없었으면 문재인이 없었죠. 그래서 노무현 시대와 문재인 시대는 뭐가 같고 뭐가 다른가를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파이오니아, 개척자의 역할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모더레이터, 그것을 결집하고 집대성하는 마치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관계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비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 그래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취임 50일째 도올 김영욱 선생이 문화일보 대기자를 할 때 노무현 대통령을 청와대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인터뷰했습니다. 그 인터뷰 전문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1시간이 좀 넘겠는데 상당히 불안하다, 우울하다, 울적하다. 이것이 당시 취임 50일째를 맞는 노무현 대통령의 키워드였습니다. 당시 안희정, 자기의 동업자라고 했던 안희정 지금 지사죠. 그때 정치기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이 수사를 받고 있었을 때였고 그래서 더욱더 좀 의기소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그때 뭐라고 나왔냐면 저는 광고하면서 이 홍보전을 이제 하는 걸 보면서 이 광고 우리가 509억을 썼다 그럽니다. 우리 이번에 대선에서 총. 근데 제 생각엔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옛날에는 지금 같은 SNS나 이런 지형이 없을 때 그 광고비예요. 종편도 없을 때. 그러니까 종편 광고가 없습니다. 그 광고 안에는. 그럼 고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SNS가 지금 실제로 우리가 무료로 가는 이 카카오톡이라든지 SNS의 그 파급 효과가 지금 실제로 매체보다 더 강합니다. 그런데 그 광고비가 그 옛날에 정해진 대로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 광고가 70억씩 80억씩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이번에 네이버 열면 거기 막 그 초록색으로 미래하고 이 안철수 만세하고 나오는 거 이런 거 쓸데없는 거 아무도 안 눌러요. 매체가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광고를 보고선 사람들이 그 후보를 아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후보의 페이스북에 들어가고 트위터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열광을 하기도 하고 자기 의견을 얘기하기도 하죠. 저는 사실 팬층이 많은 사람 중에 속하지만 저한테라고 좋지 않은 문자가 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요만한 꼬투리 하나만 있으면은 막 수백 통의 문자가 오죠. 제가 들어야죠. 뭔가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항상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대중들이 보기에 이게 아니라고 하면 내한테 문제가 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저는 항상 대중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당에서도 박영선 의원 같은 이 문자 폭탄도 받아보고 그리고 엄청난 제보와 엄청난 그 격려 메시지도 받아본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쪽에 하태경 의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자기가 욕도 많이 먹었고 문자 폭탄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그게 그립다는 거예요. 문자가 안 오니까. 관심이었다는 거죠. 내가 각설탕을 타서 먹고 누구를 이렇게 해주고 하는 것이 마치 대통령으로서 채통머리 없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했어요.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뭐 초등학교에 가서 쪼그리 앉아서 사진 사인해주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 그거하고 똑같은 것을 노무현 대통령은 한 거예요. 근데 10년 전에 그것은 대통령이 채신머리 없다라는 것으로 공격받았던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참 보기 좋다.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때는 정상적인 모습이 비정상으로 비쳤던 그런 시대였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이게 참 부러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문자 저항을 제가 키워드로 선택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찍어줬던 그룹들이 계속 지킴이 역할을 하고 파수꾼 역할을 하잖아요. 문자 폭탄으로 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요 오늘은? 네. 사람들이 모를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네, 이제 알게 됐군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50일째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보수 세력은 싸울 수도 있고 설득할 수도 있고 나에게는 문제되지 않는다. 쉽다. 근데 나를 지지했던 세력이 마치 나와 갈등을 빚고 마찰 빚는 것 같은 것이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고건 총리 대북 송금 특검 이런 것이 걸려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워딩을 이렇게 합니다. 김대중 정부에 출발할 때처럼 불안한 느낌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주 객관적 정세로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그때에 비하면 안정적인 기조로 출발하고 있다. 이런 게 같은 점과 다른 점이고요. 또 하나는 개인의 캐릭터를 제가 좀 비교해 봤는데 흔히들 노무현 대통령은 활화산 같다. 성격이. 문재인 대통령은 넓은 저수지 같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또 하고 있습니다. 가장 재미있는 평가는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은 말로 설득하고 말로 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눈을 껌뻑껌뻑 하고만 있다. 근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 그 지근거리에서 청와대에서 민정수석 비서실장을 하면서 5년간 집권의 시기별로 필요한 것들 준비해야 될 것 이런 로드맵을 아마 본인이 머릿속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순조로운 출발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누가 잘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저는 책 제목처럼 노무현과 문재인 두 분은 운명적인 관계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이기도 하다. 저는 이런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광화문 1번가를 했지 않습니까? 보니까 한 20만 명 정도가 지금 다녀갔는데 정치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많은 수의 다중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네. 나 잘났다고 해도 나도 한 표밖에 안 돼요. 누군가는 도와줘야 되고 누군가는 찍어줘야 내가 국회의원도 되고 도지사도 되고 시의원 구의원도 되고 대통령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자기들로 봐서는 고객이에요. 고객. 근데 그 고객을 상대로 싸우자고 하는 것처럼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그건 어이가 없어요. 도태 되겠죠. 정말 어이가 없는 그래서 게 이런 새로운 문화 현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을 사회과학적 용어로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런 분들을 문화 지체자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사회 뭐 현상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굉장히 심플한 건데 이건 매체가 바뀐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이번에도 문자 저항. 네, 하세요. 네.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네. 국민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문자 저항 중입니다. 이 문자 저항은 단순히 문자를 많이 보내서 국회의원들에게 혼내준다. 국회의원들에게 를 괴롭힌다. 이렇게 본다면 아주 매우 단순한 사고입니다. 이것은 한국 현대사 100년 동안 일찍이 없었던 새로운 문화 현상입니다. 왜 문화 현상이냐? 이번 19대 대선은 역사적으로 최초로 있는 시민혁명의 완수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국민이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또 현직 대통령을 올린 최초의 역사적 사건. 이것을 김어준 총수는 벨벳 혁명 이후 최초의 무혈 명예혁명이었다.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것은 저의 이런 해석을 듣고 난 후에 본인이 따라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헌법 1조 2항이 완벽하게 실현된 최초의 선거. 주권자인 권력자인 국민의 뜻대로 새로운 권력 질서 민주주의를 실현한 최초의 선거였습니다. 그런 바로 연장선상에서 그런 식지 않는 촛불의 열기가 지속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끝나면 보통 지지자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관망하거나 내지는 방관자의 위치에 있었는데 이번 대선은 끝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었던 열혈 지지 그룹들이 감시의 눈초리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